영화 제목이 웨펀입니다. 영어로는 복수형 웨펀스인데 의미는 동일한데요. 한국어 발음상 어색한 스를 뺀 것입니다. 무기라는 제목이 처음에는 의아하지만 중반쯤이면 의미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간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죠. 인간의 신체가 무기로 쓰이는데 정신까지 무기로 사용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합니다. 영화는 한 초등학생 아이가 지나간 일을 들려주는 식으로 시작됩니다. 평일 밤 새벽 2시 17분 아이 17명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춥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내레이션에서는 걸어간다고 하지만 영상에서는 뛰어가는 것으로 보이죠. 팔을 양옆으로 45도 각도로 뻗어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처럼 어둠 속을 내달립니다. 포스터에는 파르스름한 빛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그 빛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복잡한 공포영화 장르 중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로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의식을 잃거나 몸을 빼앗긴 지구인이 외계인 비행 접시를 향해 달려가는 장면 말입니다. 아이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오래된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도 떠오르죠. 그날 아침 저스틴 선생의 반에는 알렉스 혼자 등교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스틴 선생은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지만 결국 알렉스와 저스틴 모두 혐의를 벗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집니다. 이후 사건의 전말은 담임교사 저스틴, 실종아이 아버지 아처, 경찰 폴, 교장 마커스, 마약 중독된 노숙자이자 좀도둑인 제임스, 남은 아이 알렉스를 거치며 드러납니다. 이 영화에는 강시, 좀비, 영혼주술 오컬트, 마녀, 외계인의 신체 탈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합은 대체로 성공적이지만 화학적 융합은 다소 부족해 보이죠. 그 밖에도 이 영화에는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 오마주와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 구도도 보입니다. 6명의 인물이 겪는 사건 과정을 순서대로 편집해서 라쇼몽의 구도로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 6명의 시점 영화는 아닙니다. 모두가 사건 전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고수하지도 않습니다. 핵심 인물에 카메라를 맞춰서 그의 행동을 묘사하는 흐름이어서 시점의 통일감이 다소 흐트러집니다. 물론 서사 전체에 가장 깊게 개입하는 인물은 담임교사 저스틴인데요. 그의 시점과 경험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아처, 폴, 마커스, 제임스, 알렉스가 채워주는 일반적 서사 구조를 각자의 시점에서 본듯이 구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지만 사건의 전말은 이해 가능하고 결국 짜임새 있는 구도로 귀착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사가 반복되지만 적당한 긴장감은 유지되죠. 공포와 코미디의 배합도 장점입니다. 감독 잭 크레거는 작가와 배우로도 활동하며 코미디 그룹의 창립 멤버로 활약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미디가 공포의 긴장감을 깎아먹을 정도로 과하지는 않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코미디는 사라지고 공포의 잔상만 남죠. 공포영화로 손색이 없습니다. 웨펀은 올해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패션 섹션에 기대작으로 손꼽혔고 주요 화제작이었습니다. 작년 미국 현지에서는 개봉 후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고요. 제작비 3,800만 달러 대비 약 7배에 달하는 2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주요 인물의 성격과 서사를 통해 영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사회적 메시지와 비평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소 스포일러가 있지만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 가너가 연기한 담임 저스틴은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저스틴으로부터 여러 서브 플롯이 이어지니까 적절한 설정이죠.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이성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여성입니다. 보드카를 거세게 들이키고 교칙을 어기면서까지 학생들에게 친절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교장의 경고를 무릅쓰고 추적을 이어가죠. 경찰 폴은 저스틴의 전 남친입니다. 유부남인데 다시 저스틴에게 흔들리고 순간적 흥분을 참지 못하는 다혈질이면서도 어리숙합니다. 이런 경찰은 보통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희생양이 되거나 오히려 사건을 꼬이게 하는 배역인데 이 영화도 그 전형을 따릅니다. 학부모 아처는 조시 브롤린이 맡아 육체적 강인함을 풍깁니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불의를 참지는 못합니다. 저스틴을 의심하며 몰아붙이다가도 그녀가 위험에 처하자 이유 불문하고 구해주죠. 자신이 다쳐가면서까지요. 결국 화해하고 함께 사건을 해결하려 합니다. 베네딕트 웡이 연기한 교장 마커스는 개인적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양한 군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설정입니다. 규칙을 중시하는 모범적 교사상처럼 보이며 저스틴의 무모한 개입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 위험인물로 돌변해 긴장과 공포를 증폭하죠. 노숙자 제임스는 마약 중독자이자 좀도둑입니다. 비밀에 쌓인 알렉스의 집에 침입해 사건의 내막을 전면에 드러내죠. 공포 장면이 가장 많이 할애된 동시에 웃음 포인트도 많은 캐릭터입니다. 악하지는 않지만 철없는 10대 같은 인물입니다. 사라진 17명에서 제외된 18번째 아이가 알렉스입니다. 사건의 발단이자 해결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직후에는 관객도 대체로 짐작할 부분인데요. 약간 왕따처럼 보이지만 정작 왕따는 아닙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당찬 모습을 보여서 저스틴과 유사한 결을 이루는데요. 다만 그 당참이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 전개의 주요 관찰자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영화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인 글래디스가 남았습니다. 에이미 메디건이 연기했는데요. 2017년 마이클 베리 감독의 스톡, 2001년 유명 배우 감독인 에드 해리스의 폴락에서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배우입니다. 영화 전반에 푼수 같은 할머니로 등장해 서서히 악역으로 변신하는 과정은 간간히 등장하는 코믹한 장면만큼이나 인상적인데요. 글래디스를 7번째 관찰자로 설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서사가 더 복잡해져서 공포 장르가 아니라 드라마 장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김형욱 평론가는 알코올에 의지하는 교사, 사랑을 잃은 아버지, 욕망에 눈먼 경찰, 죄의식에 시달리는 범죄자, 정체성을 숨긴 교장 등 심리적 균열에 악마가 파고든다고 하며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욕망 자체가 악마의 무기가 된다는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정신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지적으로 아주 날카롭죠. 그런데 결국 이들이 무기화 될 때도 정신을 빼앗긴 신체로 변한 후입니다. 그 밖에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 약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공포영화로서는 감독의 전작인 2022년 바바리안보다 낫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코로나 시기 학교 폐쇄를 떠올리게 한다거나 아처가 꿈에서 거대한 구름이 AR-15의 모습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학교 총격 사건을 환기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전체 서사와 어울리지 않아서 까메오 같은 인상을 줍니다. 대기의 호평도 사회 비판의 외양보다 당장에 섬뜩하고 뒤틀린 즉시성에 더 몰두하는 공포영화로 스티븐 킹과 그림 형제 사이 어딘가에 놓인 매혹적인 설정이라는데 이견을 달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흥행을 증명하듯 호평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혹평을 먼저 소개하면 뉴욕타임스의 다지스의 비평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점과 서사 전개의 중복성을 거론합니다. 결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지스는 충격적인 결말로 공포영화의 맛을 10분 느끼게 한다면서도 쾌락적 사디즘의 경계까지 치닫는 점을 비판하고 실망스러울 정도로 낡은 공포영화의 진부한 클리셰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비판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버라이어티지의 데브르치가 그림 형제가 지었을 법한 잔혹하고 비뚤어진 잠자리 동화로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고 다소 미지근하나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인디와이어지의 얼리치도 잭 크래거의 장르 대작은 지난 10년간 슬픔과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공포영화들에 대한 압도적으로 만족스러운 해독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유의지에 관한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카타르시스적 희극으로 치달으면서도 그 사실을 비극으로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엠파이어지의 누젠트는 더 대단한 호평을 했는데요. 긴장이 끌어넘치는 놀랍고 카타르시스 가득한 터무니없이 잘 연출된 피날레가 있다. 관객이 객석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해야 마땅한 클라이맥스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개봉 당일 오전까지 주요 언론사 비평은 오마이뉴스에서만 나왔는데요. 특이하게 2편이나 게재됐어요. 김영욱 평론가는 호러 영화의 전형적인 B급 낙인을 벗고 완성도 높은 A급 호러의 면모를 보여준다면서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두려움, 그것이야말로 웨펀이 가진 진정한 무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성호 평론가도 그 설정과 형식부터 전개와 캐릭터 표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매력적인 작품이다. 무엇보다 예상을 뛰어넘는 결말부는 웨펀의 인상적 승부수라 해도 좋다. 공포영화가 마주하는 흔한 약점들을 정면에서 파괴하며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고 평했고요. 마지막으로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무기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사라진 것은 17명의 아이들이지만 이후 몇 명의 어른도 사라지거나 죽습니다. 모두 정신을 빼앗겨 신체가 무기로 이용당합니다. 정신을 이용당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알렉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다른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최대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스스로 사악해지지 않으면 정신을 동원해 자발적으로 이용당하는 세뇌나 가스라이팅이 있지만 이 영화에서 그런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글래디스도 주요 관찰자로 설정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선한 목적이나 피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해 스스로 악역을 맡았다는 프리퀄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서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잭 크래거 감독이 이미 구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타인의 정신을 무기로 사용할 때 얼마나 더 엄청난 희생과 사악함이 생겨날지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